자, 빛의 굴절에 대해서는 용어도 새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문제도 광통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예시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매질 1이 나와요. 여기 매질 2가 있어요. 매질 1과 매질 2가 만나는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스피커를 장치해서 소리를 내뿜는 게 아니라 빛을 전파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전구를 갖다 놔도 되고 뭐 레이저 포인터를 쏴도 되는데 그런 빛이 특정 지점에서 시작돼서 요렇게 쭉 왔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매질 1이 여기서 끝나네. 매질 2라는 애가 있네. 그러면은 매질 경계면에서 빛은 반사가 일부 되고요. 반사도 됩니다. 반사가 일부 되고 일부 투과도 이루어지는데 이때 매질 경계면 법선, 수직인 선을 그어야 되고 이로부터 원래 들어오던 방향 요거를 입사각이라고 하긴 하지만 I라고 쓰지 않고 그냥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요게 입사각일 때 같은 크기로서 같은 각도로서 세타 1 크기로 반사가 이루어진다. 반사각이 형성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투가 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간다 그랬는데 꺾일 때 이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꺾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꺾인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다시 법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 2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굴절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을 때 빛이 너는 뭐고 너는 뭐니? 라는 것을 구분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V1이라는 속도로 가야지 V2라는 속도로 가야지 진동수는 바뀔 이유가 없지. 파장이 람다1, 람다2다 라는 거는 차이가 나겠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들 간에 빛이라고 그래도 아까 했던 얘기 완전 똑같은 얘기 재방송이에요.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V2분의 V1은 F는 똑같으니까 진동수나 주기는 똑같으니까 람다2분의 람다1은 사인 값에 대해서 사인 세타 2분의 1, 2분의 1 나오는 것들은 사인 값에 대해서도 분모 분자 2, 1 위치를 똑같이 이렇게 두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굴절 법칙이다 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요거 따지면 안 됩니다. 법선으로부터 진행 방향 각도 세타 1보다 법선부터 각도 세타 2가 요게 더 크니까 V1이나 람다1이 V2나 람다2보다 더 컸겠다 라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소한 매질, 미란 매질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의 파동에서 모두 통용되는 상황인데 특히 빛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의 굴절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물질의 굴절률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굴절률 N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특정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 V, V1, V2, V분의 진공을 지나갈 때의 해당 빛의 속도 당연히 C겠죠. 3억 m/s 라고 이런 속도로 빛을 통과시키는 물질의 굴절률은 N이다. V분의 C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빛이 원 매질을 통과할 때 V1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원 매질의 굴절률 N1은 V1분의 C 2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V2라는 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느려진 속도로 지나간다라 그러면은 그 매질의 물의 굴절률, 유리의 굴절률, 특정 매질 굴절률 N2는 V2분의 C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파동이 특정 매질을 지나갈 때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이거 통과할 땐 되게 느리네 할수록 해당 물질의 그 물질의 굴절률은 큰 거다라고 할 수 있다.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빛은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V2분의 V1을 빛에 대해서는 하나 더 쓸 수 있죠. 빛에 대해서는 V2분의 V1이니까 N과 V는 반비례하니까요. N1분의 N2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N1분의 N2라는 거를 N12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부르는 말이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얘기해요. 매질 1 기준에 대한 2 비교 대상의 상대 굴절률 N12는 비교 기준이 되는 걸 분모의 굴절률을 비교 대상인 것을 분자에 넣어서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 N12는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세타 세타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기도 하겠다. 그랬을 때 요게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인데 그러면은 N1 자체, N2 자체는 이 1번 매질의 절대 굴절률이다. 그냥 굴절률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절대 굴절률이다 라는 용어도 씁니다. 참고로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은 어떤 매질의 빛을 통과시킬 때에 대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라고 하는 굉장히 절대적인 속도값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지나갈 때 속도, 전파 속도로 나누자라고 하면 절대 속도, 이렇게 절대 굴절률이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어 소리의 절대 굴절률, 공기에 대해서 소리의 절대 굴절률이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 소리가 뭐를 통과할 때라고 하는 뭔가 기준이 되는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소리도 진공 통과하면 되죠. 진공에서 소리가 어떻게 통과되냐. 그런 거 없으니까 절대 굴절률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빛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굴절 법칙을 요렇게 쓸 수 있는 것까지는 모든 파동에 대한 공통적인 식인데 굴절률 관한 식으로 N값에 대한 식으로 이만큼까지 쓸 수 있는 거는 빛을 지금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37쪽 보면은 다시 빛의 반사와 굴절 얘기 나오는데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투과되면서 속력도 달라지니까 굴절 또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 그냥 모양 보고 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반사,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든 진동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하나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2번 굴절률.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할 때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 B는 일정한데 이 값을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N12라고 한다. N12가 아닙니다. N12예요. 물질의 굴절률은 통과하는 매질의 농도 및 빛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달라져가지고 5893 옹스트롱 589.3 나노미터인데 이 빛에 대해 굴절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굴절률 봅시다. 굴절률 값이 N 값이 클수록 빛은 거기에서 느리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1.31에서 1.33, 1.36, 2.92까지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느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얼음, 고체, 물, 다음 알코올, 설탕물
석영 유리 1.46, 그 다음에 설탕물 80%, 도로 액체 나왔죠? 석영 유리에서 설탕물 또는 벤젠 이런 거 나왔더니 굴절률이 오히려 더 커졌네. 고체 액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크라운 유리, 뭐 소금, 뭐 폴리스티렌, 유리 뭐 이런 거 쭉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설탕물에 대해서도 농도 30%, 80%인 것에 따라서 이렇게 굴절률이 또 달라지는 이런 특성도 있으니까, 암튼 되게 굴절률 또는 빛의 속도는 매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이러하면 238쪽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 법칙 뭐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요런 거는 그 원리에 대한 얘기고, 하위헌스의 원리, 하위헌스의 원리, 허위헌스의 원리, 호이겐스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 학교에서 여러분들 각각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뭐 하위헌스의 원리에 의해서 스넬의 법칙이 유도가 된다 까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겠고요. 뭐 하위헌스 원리의 정확한 의미,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각각 학교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면 그건 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굴절 법칙 쭉쭉쭉쭉 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밑에 나온 박스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N12라고 표시하고, N12는 N1 기준에 대한 N2 상대적인 굴절률 B는 V2분의 V1은 F 람다 2분의 람다 1이니까 F는 똑같은 게 람다 2분의 람다 1은 사인 R분의 I라고는 조금 안 보이니까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다 라고 하자. 자, 요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그 밑에 무슨 뭐 들여다보기 페르마의 그 최소 시간의 원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투과 굴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반사, 그를 이용한 광통신, 광섬유, 그것들의 활용 이런 것들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설명이 많아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매질 1과 매질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굴절률 N1, 굴절률 N2, V1분의 C, V2분의 C라고 해서 N1, N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랬는데 어떤 파동이 여기서 지나갈 때, 빛이 여기서 지나갈 때의 속도와 여기서 지나갈 때 속도라는 것은 고정값이니까, 빛이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뭐 알게 뭐야, 속도는 그냥 일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 굴절률은 일정할 거다. 무슨 말이다? V2분의 V1인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으로 나타날 요 값 자체는 일정할 거다. 그런데 여기다가 법선을 그려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V1이 V2보다 더 크다면, V1이 V2보다 더 크다면 사인 세타 1이 사인 세타 2보다 항상 커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인 세타 1이 요런 각도가 되도록 들어왔으면은 여기서는 사인 세타 2는 더 작아내니까 세타 2가 더 작아야 된다. 요런 각도로 2가 굴절하시면 됩니다. 자, 세타 1으로 요렇게 1에서 들어온 빛에 대해서 세타 2로 요렇게 갔으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들아, 세타 2의 각도로 여기서 요렇게 거꾸로 빛을 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세타 2의 각도로 요렇게 쐈으면은 이쪽에서 2가 된 빛은 법선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 1보다 크게, 같게, 작게 어떻게 진행을 해요? 똑같이 가죠? 똑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입사각이 세타 1에서 2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2, 굴절각으로 갔으면
2에서의 입사각으로서 세타2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세타1에서의 굴절각으로 작동할 때의 각도 역시 세타1이 된다.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입사각, 굴절각 했는데 이번엔 내가 입사각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굴절각이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가지 뭐 이거 방향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각 I, 굴절각 R이라고 쓰면 이것도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세타1, 세타2, 사인 세타1, 2 V2, V1분의 V2는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 대응각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원에서 요렇게 왔으면 2에서는 이거보다 커진 각도로 왔으면 사인 세타 2보다는 커진 각도로 가지만 세타 1 프라임보다는 작은 각도인 세타 2 프라임이라는 각도로 이렇게 가면 되고 또 요렇게 갔으면 또 요렇게 굴절돼서 가면 됩니다. 사인 값의 비율만 유지되면 돼요. 여기서 요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보다 더 크면서 이거보다만 작게 아마 요렇게 2가 돼서 갈 겁니다. 요렇게 왔으면 요렇게 가고 여기서 요렇게 왔으면 또 요렇게 가기도 할 거다. 자, 더 소한 매질인 더 빠르게 빛이 통과하는 원 매질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89.99도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이 각도보다만 작게 요거보다 크게 요거보다 크게 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거의 90도 89.99도로 들어오면은 요 정도 각도로 굴절돼서 간다라 그러면 여기서 더 소한 매질에서 이 각도로 이렇게 요 경계면을 향해서 쏘면은 여기서 거의 누워서 붙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거야, 빛이. 자, 그랬는데 소한 매질 빛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빠른 매질에서는 이러한 각도로 쐈을 때 2가 된 다음에 요런 각도로 간다. 이쪽에서 이런 각도로 쏘으면은 여기서는 요런 각도로 2가 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 더 이상 쏠 각도가 없어. 대칭은 그냥 생략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들어갈 방향이 없네 싶은데 이쪽에서 이렇게 쏴보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번 쏴보고도 싶어요 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죠. 얘는 이 경계면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라 그랬을 때 나는 굴절 대응각이 없네요 싶어요. 요거에 대응 하다가 이거에 대응되는 이런 각도가 나왔으면 야 나랑 짝꿍은 누구니 그랬더니 너는 짝이 없어요가 돼버리네. 그래서 얘는 그럼 나는 그럼 투구할 때 어떡하지? 못하겠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난 뭐야 그냥 소멸되니? 너한텐 반사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일부 반사 일부 투가 하는 게 아니라 투가 할 게 없으니까 모두 반사 전부 다 반사 전반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매질이 바뀌는 부분에서 빛이 일반적인 소리도 마찬가지고 뭐 다 적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빛이 쭉 가다가 매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사가 모두 일어난다.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다음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전반사는 그러면 현상으로선 이렇게 투과 못하고 반사만 모두 되는 현상이기는 한데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전반사는 들어온 입사각하고 똑같은 각도로 반사니까 입사각과 반사는 같도록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뭐겠느냐.
해당하는 각도에 대한 그 굴절 대응 짝꿍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소한 매질에서는 0도부터 90도까지 모든 각도들의 짝꿍이 밀한 매질에 존재를 해요. 짝꿍 각도가 존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들어가야 되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통과 못해서 전반사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밀한 매질에서 가다가 전반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각도로 갈 때는 또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당히 큰 입사각으로, 요 두 가지 조건, 밀에서 소로 이렇게 가는 건 또 투가 일어나니까 이 정도 되는 큰 입사각으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던 빛은 전반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하자. 큰, 얼마나 큰? 뭐 60도, 70도, 30도는 영 안 되니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큰 입사각으로 밀에서 소한 매질을 향해서 가야 될 때 그 크다의 기준이 되는 입사각, 전반사가 지금부터는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큰 입사각의 기준 각도를 전반사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세타 C, 크리티컬한 각도라 그래서 세타 C, I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전반사에 대한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임계각 하면 약간 기준이 모호해요.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서나 물리에서 뭐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임계라는 말은 임자가 임박했다, 그 경계다, 경계에 이제 다 됐다라는 뜻이고, 계자는 그야말로 경계에서 경계에 다다랐다, 너무 넘어가거나 멀었다가 아니라 딱 경계에 됐다라는 걸 임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임계 온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임계 온도 몇 도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물이 상온에서 물이 상온에서 얼음에서 물 H2O가 물이라는 상이 변하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조금 더 차가운 얼음 이런 게 아니라 상이 변하는 요 경계 온도, 이거를 얼음의 상변이 임계 온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액체에서 기체되는 100도씨도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임계 온도예요. 뭐 액체가 물로서 H2O가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변이 임계 온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몇 도지? 정확하게 42도 이런 온도도 임계 온도가 될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열이 나서 42도인가 40몇 도 되면은 단백질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치명적이어서 열이 되게 높아지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38도, 39도 정도 열은 해열제 뭐 이렇게는 해도 생명에 아주 큰 지장은 없는데, 이건 사람으로서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임계 온도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거, 이 의미 부칙에 따라서 임계 온도라는 것도 다양하듯이 임계각 역시도 마찬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전반사 임계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자, 그래서 전반사 임계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전반사 임계각은 어떨 때겠느냐?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꺾여서 투과를 못하고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할래? 그랬더니 이 각도보다만 크게 들어오면, 입사각이 요거보다만 크면 언제나 이게 그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할 건데, 이 각도가 뭐였냐 하면 바로 대응각이 90도인 밀한 매질에서의 각도였었다. 이게
밀한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소한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그랬을 때 소한 매질에서의 세타가 90도일 때니까 사인 임계각에 대한 세타 크리티컬에 대한 사인 90도니까 그냥 1 이렇게 써주면은 속도 B에 따른 사인 세타 C 임계각 사인 값의 분의 1 하면은 요 그런 각도 보다만 더 크게 오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스넬의 법칙을 응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39쪽에 전반사 빛이 굴절률이 큰 물 속에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 중으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다 보면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공기 중으로 투과 돼서 나가는 빛이 전혀 없이 경계면에서 물속으로 100% 반사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전반사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 밀한 매질로부터 굴절률이 작은 매질, 소한 매질로 빛이 입사해야 한다. 입사각의 크기는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 기준으로 더 큰 입사각으로 입사각들로 빛을 쏴야지 전반사가 일어나겠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하게 N2분의 N1은 사인 90분의 사인 IC 그래서 사인 IC가 N2분의 N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로 나오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해보면 그냥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을 조금 응용한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전반사로서 가시광선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빛이 여기에서 둘 다 투명해서 통과할 수 있는데 투명한 물에서 통과하던 빛이 지나가던 빛이 투명한 공기 중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얘가 어이없게 이렇게 반사만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종의 전반사라고 봐야지 되다 보니까 아니 왜 투명을 통과를 못해? 라고 하는 몰랐으면 되게 이상할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현상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현상을 이용한 전반사의 광통신 및 광섬유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광섬유라는 거 잠시 봅니다. 이러한 전반사 현상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냥 자연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걸 이용을 해서 광섬유라는 걸 만들어요. 섬유가 뭐야, 섬유? 섬유가 뭐예요? 실이죠. 일종의 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같이 매우 가느다란 머시기를 만들 거야. 선생님, 빛으로 실을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광섬유가 빛으로 만든 실 그런 건 아니고 매우 가느다란 건데 굉장히 길고 매우 가느다랗게 만들 건데 요거를 확대를 쭉 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동그란 단면을 가지면서 실이 굉장히 길게 실 같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투명한 녀석이 있을 건데 확대를 해보면 이게 요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 심이 박혀 있을 거야. 여기 확대해서 보면 원통처럼 생긴 단면, 원형 단면을 가진 것에 이렇게 가운데에 심이 박혀 있어요. 둘 다 투명할 거예요. 둘 다 투명할 건데 이 겉을 감싸는 것을 클레딩이라고 하고요. 안에 박혀 있는 연필 심 같은 거 이런 거를 코어라고 할 겁니다. 둘 다 투명한 유리예요. 둘 다 투명한 유리기는 한데 유리는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굴절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코어를 구성하는 유리가 더 굴절률이 큰 매질이 될 거예요. 굴절률 큰 유리, 굴절 작은 유리, 겉에
감싸고 있다. 굴절률이 큰 유리, 코어 또는 속유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건유리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속유리에다가 빛을 쏠 거야. 속유리에다가 빛을 쏘면 속유리에서 빛이 이렇게 통과를 뭐 쭉 해도 되는데 속유리의 코어에 비스듬하게 들어간 빛이 건유리하고 만날 때 굴절률이 큰 밀한 매질, 굴절이 작은 소한 매질로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둘의 경계선, 접선으로부터 요 잎사각이 둘 사이에 임계각보다 더 크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질 못하고 반사가 이루어질 거다. 여기에서 만났을 때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경계면에 대한 법선 요런 잎사각이 또 임계각보다 더 크다 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반사가 모두 다 일어날 거다. 그래서 뭐야? 빛을 쐈는데 이 안에다가 가두어둔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가두어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아주 얇은 실 같은 것을 매우 길게 연장해서 아주 얇은 거 안쪽 코어에다가 빛을 잘 쏘기만 하면 그러면 이 광섬유라는 걸 통해서 빛이 새어 나가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다가 이걸 휘었어도 그래도 그 안을 따라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휘면 안 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목적지까지 빛을 잘 운반할 수 있겠다. 이걸 이용해서 빛을 어떤 진동수로 쐈다 말았다 하는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정보를 담아서 보내기를 하면은 요걸 이용한 광통신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광섬유의 활용, 광통신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광섬유 240쪽. 외경 바깥지름이 0.1에서 0.2mm 굉장히 가느다랗죠. 미세한 한 개의 선이나 다발의 케이블로 사용하면 수 센티미터나 수백 킬로미터 이상까지도 빛을 전송한다고 해요. 중심부에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심을 하나 넣어놓고요. 코어. 이것보다 굴절률이 작은 낮은 재질로 된 클레딩으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진다. 클레딩 밖에는 클레딩 위라기보다는 클레딩 밖에는 버퍼, 피복 뭐 이런 걸로 뭐 보호도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당연히 깨지고 긁히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층이 있겠죠. 그래서 재킷을 씌우고 어쩌고 하는데 주요 구조는 코어와 클레딩이고요. 코어에 레이저를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시키면 레이저는 코어 내부를 코어와 클레딩 경계에서 전반사를 계속함으로써 빛이 손실되지 않으면서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전파된다. 광섬유 신호 손실이 적고 그 빛에 의한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여 광대역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 산업용 내시경에도 활용을 한다. 뭐 이렇다고 하네요. 자, 광통신, 빛의 그런 정보를 담아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방식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하게 되는데 뭐 장점과 단점이 여기 서술된 바와 같이 있기는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식으로 이제 광섬유, 광통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에 관해서 뒤에 또 용어 설명하는 거 나오고 문제 쭉 계속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쪽 관련한 문제들도 또 풀어보면서
요 뒤쪽에 이제 파동의 간섭 나오기 전까지, 전자기파와 파동의 간섭 나오기 전까지 요쪽 관련 문제 조금 풀어보는 시간 약간만 가질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몇 쪽이고 241쪽에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 OX 빈칸 단답형 간단한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십니다. 이런 거 풀어보면서 약 한 4, 50분 정도에 관한 복습 빠르게 하는 거고요. 243쪽에 1번에서 단색광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해서 진행하는데 그럴 때 위에 그림이 공기, 아래쪽이 물이라 그랬을 때 이게 공기에서 물로 가는 건지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건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 없는데 그럴 때의 파장과 방향을 제대로 나타낸 것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아래가 물이고 위가 공기라고 그랬을 때 공기에서보다 당연히 물에서는 전파 방향, 전파 속도가 더 느릴 거기 때문에 이 경계면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로서 공기에서의 진행 방향, 법선으로부터 진행 방향에서 물에서의 진행 방향 각도가 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진행 방향을 가져야 되면서 또한 해당 빛이 단색광이 진동수는 변화 없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다, 여기서는 느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파장이 여기서는 크다, 파장이 짧다라고도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요 방향이면서 파장 길게, 요런 방향이면서 파장은 짧게 이런 모양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주는 굴절법칙에서 파장까지 고려해서 각도를 얘기해주는 게 1번 같은 그림이 나와야지 되겠다. 이런 거 확인하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2번 하나만 더 볼 건데 2번에서는 맨날 이렇게 매질 경계면 여기를 위아래로 놓지 말고 세로로 한번 놔봤어요. 이쪽이 매질 1, 이쪽이 매질 2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법선이 경계면에 대한 법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빛이 진행하는 각도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간다라고 해놓고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림상으로 뻔히 보이는 게 세타가 파이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면 1, 2 중에 어떤 게 더 소한 매질이었겠냐라고 그러면 아니 각도가 크니까 여기가 소한 매질 그러면 안 되죠. 입사각과 굴절각은 경계면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재야 되니까 그렇다면 요게 더 크겠다. 90-파이가 90-세타보다 더 크겠다. 그래서 이게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이겠다라고 해서 문제 중에 이렇게 페이크, 속임수 함정으로 경계면으로부터의 각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함부로 각도 보니까 여기가 크네. 여기가 소한 매질이겠네. 라고 선입견 가지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은 틀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같이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면 파이도 증가한다. 요런 건 또 맞는 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경계면으로부터의 각도 내줄 때만 주의하자라는 의미로 하나 또 여러분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별다른 질문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아쉬워서 개별 질문 할 사람은 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문제 풀어오기를 여기 지금 보던 문제에서의 249쪽까지 풀어오시고 저 앞에 연습 문제 있는 것들 쭉 다 풀어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 풀이 자료에서도 앞에서부터 96쪽이라고 나온 데까지 여기까지 또 문제 쭉 다 숙제로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은 내용이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풀어오시고
자, 오늘 수업 들으라고 오전부터 수고가 많았는데 추가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없는 사람은 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어요.